좀 더 강의하니 이렇게 쪽수가 늘어나잖아요. 뿌듯하지 않으세요? 네, 15회 다 하시면은 50쪽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느 한 책에서 베껴온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참고하기도 하고, 또 제 머리에 저장되어 있던 거, 또 풀어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분만 이렇게 세 분 짠! 이렇게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잠깐 더 복습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제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 당진에 있는 그 심리 상담사들이 사람을 좀 모아갖고 저한테 카를 유니언 분석 심리학을 10회 정도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아서 퇴근하고 좀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7시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을 제가 했거든요. 갈 때마다 꼭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서해대교 건너고 하면 뭐가 보이죠? 일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꼭 횡단도 휴게소에서 일몰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진짜 일몰이 멋있더라고요. 일본이라고 들었어요. 일몰. 제가 발음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일몰. 일본? 일출, 석양.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굉장히 좀 저한테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도 꼭 일본이 아니라 일몰을 보는데, 거기처럼 이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강렬한 일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출이 좋을까, 일몰이 좋을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한 일출이 좀 멋있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일출. 손 내려보시고. 난 석양이 멋있어 손 들어보세요. 석양이 좀 더 많으네요. 예. 일몰이 신비적으로 보이니까, 아니, 일출이 신비적으로 보여요? 일몰이 신비적으로 보이나요? 일몰이 조금 신비적으로 보이고, 일출은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약동하는,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일몰을 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출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군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제가 오늘도 진짜 중요한 거를 해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이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조금만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미니카세 대상 관계 정신 분석할 경우에는 이제 발달 과정이 이제 첫 번째는 무슨 기? 절대적으로 전기. 이게 대략 몇 개월까지죠? 네, 7개월이지만은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만 1년 전으로까지 그 발달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전기. 여기 몇 세까지? 36세까지. 오늘 할 것이 상대적 의존기 36세까지. 36개월까지 가거든요. 36개월까지 가는데 여기 상대적 의존기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독립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3세 이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프로이트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3세 이후하고 아동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만 3세 이하가 왜 중요하냐면 성격의 기초가 거기서 형성된다 그렇게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수련을 받은 사람은 다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죠. 이후에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절대적 의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뭐를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전능성, 전능환상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전능성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아이가 전능성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누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전능하다는 얘기죠. 누가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전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보통 평범한 엄마라고 하면은 이 절대적 의존기에는 아이에게 이렇게 모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 누가 창조했다고? 이게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느껴져. 배고파서 밥을 주면 수유를 하면은 이 수유를 누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경험을 잘 해주기 위해서 엄마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 홀딩을 얘기했죠. 홀딩은 안아주기야. 정서적으로 안아주는 거,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거, 생물학적으로 안아주는 거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잘 안아준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영향이 진짜 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100% 완벽한 환경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편안한 마음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핸들링. 그래서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거, 그렇죠? 실제 아기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거. 아기를 안다가 이제 팔이 점점 밑에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내려가요. 그런 거 말고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거. 이거를 통해서 아이의 정신하고 몸이 통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신하고 몸이 통합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운동신경이 발달하기도 한다. 타고나기도 하지만 이 경험의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운동신경이 좀 둔해진다. 누구처럼? 저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 제공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엄마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엄마를 공격도 하고 엄마한테 칭얼칭얼 대기도 하고 막 자지러지게 울어서 엄마를 좀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새벽에 깨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위니카스에 의하면 이 절대적 의존 기간 동안에 최소한도로 이게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1대1 관계 속에서 잘 돌봄을 제공해주면 무슨 병에서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시민성 정신병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만 1년 사이에 그 이전에 어린이집을 넣는 것은 이건 너무 불을 보듯 뻔해요. 1대 다자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능성을 성취를 해요? 못해요? 못해. 보육교사가 한 사람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몰입하기 때문에 애들이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최소한도로 얼마 있어야 낳게 되죠? 1년 이상. 최소한도로 그 1년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돼갖고 보통 이제 절대적 의존이 지나면은 엄마들한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은 그 이전은 아이한테 막 몰입을 했어. 그러다가 6, 7개월 지나면은 엄마들이 아이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씩 떨어져. 그때는 아이가 막 울어도
즉각적으로 달려가요? 좀 달려가지도 않아. 좀 가만 내비둬. 예. 응가를 해도 바로 치워주지 않아. 좀 기다렸다가 엄마 할 일하고 또 치워주고. 또 보행기 타고 애가 또 잘 놀아. 그럼 엄마가 또 설거지하고 자기 할 일 막 하고. 요때가 대략 6, 7개월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아이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강의 한번 보게 되면 모성의 점진적인 실패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적 의존기는 어떻게 해준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줘야 돼. 마치 태아를 대하는 것처럼. 근데 상대적 의존기에 와서도 엄마가 완벽하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리고 보통 엄마라고 하면 약간의 실패를 하게 돼요. 이걸 점진적인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실패가 뚝 떨어지면 안 돼. 얘를 갑자기 어린이집 갖다 준다? 친정 어머니에게 갖다 준다. 그래서 친정 엄마도 100%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0% 믿으면 안 돼요. 잘 봐야 돼. 인터뷰를 잘 해야 돼요. 친정 어머니건 시어머니건 아이를 잘 볼 수 있는 인터뷰를 하세요. 이제부터 여기 이제 인터뷰 목록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이 공부를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보통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실패를 하게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점진적인 실패가 이걸 점진적인 실패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때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와 나 아닌 것이 분리가 된다. 나와 나 아닌 것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이 입장에서 주체와 엄마가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어떤 경험을 주든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나가 되는 거고, 엄마가 나한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면 그 만족스러운 경험이 또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가장 초기에 1차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네. 이런 분리. 네, 1차적인 분리가 6, 7개월 이때 일어나요. 그때 뭐를 하냐면은 도리도리 곤지곤지 짝짝꿍 그때 한다 그랬죠. 왜? 주체하고 객체하고 분리가 되니까. 네, 그 이전에 이제 신생 데려다가 도리도리 해봐야 못해요. 심리학적으로 왜 못하냐면은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도리도리 하는 게 자기인지 알 거야.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아니라 자기인지 알아요. 이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상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대상이. 복수 표현 썼는데 대상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이 절대적 의존기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만 얘는 엄마가 있는 거야. 근데 상대적 의존기로 지나가게 되면 엄마가 옆에 없어도 한동안은 혼자 있을 수가 있어. 얘가 좀. 왜? 대상이 이 아이와 함께 존재한다.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 대상이 엄마죠.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 시간 잘 돌봐주면은 이 엄마가 자기를 돌본 이 경험들 있잖아요. 이 경험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드리워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엄마가 옆에 없어도 얘는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혼자 보낼 수 있어. 혼자 즐기면서. 네. 그래서 보행기 타고 좀 이렇게 놀기도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전능 경험과는 다른 환멸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절대적 의존기는 엄마가 원하는 걸 그때마다 다 해줬는데 이때 넘어오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제공받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미니클라스는 환멸이라고 했어. 원하면은 생각만 하면 다 주어졌는데 이때 딱 되니까 생각만 한다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때 아이는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능경험과 환멸이라고 하는 이 대조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때 아이는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약간 이게 불쾌한 표정도 짓고 약간은 우울한 표정도 이때 되면 보통 아이가 져요. 칭얼칭얼 울기도 하고. 여러분 잘 관찰하셨다면 그게 보였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의 그런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지를 알아차려요. 네. 그 내가 어떻게 할 때 엄마가 불만족스러워하는지 그건 아주 작은 거거든요. 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막 울고 자꾸 떼쓰고 울면은 엄마가 인상을 푹 써. 보통 엄마는 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내가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니까 엄마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얘들이 느끼는 책임감은 아주 작은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유아 자신의 관점에서 엄마의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이 정리한 내용은 다 위니카지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엄마의 태도가 바뀐다고 느낀다. 자, 제가 지금 유아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인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황홀하지. 황홀해요. 콩깍지가 휘어질 때는 황홀해요. 이건 전능성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저 남자가 다 해줘. 이게 너무나 황홀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상대 남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 이전에는 한 6개월 지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거든?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이 사람은 연애를 못해, 결혼도 못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도 할 수 있구나. 이거 환멸이죠? 그 환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새는 결혼 초기에 이혼율이 많이 줄었지만 오래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결혼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항원 이혼이 높아요. 왜 높았냐면은 살다 보니까 이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환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남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환멸이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한쪽 입장에서는 우리 거시기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져. 근데 그런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야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은 유아는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의 욕구에 마술적으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좀 실패를 하니까. 일곱 번째는 유아는 신호로 자신의 욕구를 엄마에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유아가 뭔가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 사인을 보내고 뭐가 어떤 장난감이 필요하면 어떤 사인을 보내고 어떤 사인을 보냈는데 엄마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죠.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사인을 보낸다 이런 얘기. 여덟 번째는 엄마가 유아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이는 마술적인 것으로 유아는 대상관계를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딱 다가오나요? 네? 네. 자, 우리 아이를 너무나 잘 키우겠다고 그런 욕구가 너무 크면은 엄마가 마음이 불안해져. 잘못 키우면 어떡하지? 보통 평범한 엄마 같은 경우는 절대적 의존기가 지나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부분적인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 키워야겠다가 막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엄마의 점진적인 실패를 허용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상대적 의존기에 접어들면은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이하고 조금 분리가 됐는데 이걸 불안한 엄마는 못 견뎌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완벽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떠한 대상관계의 기초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 전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낳아줄 수가 없어요.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떤 쇼를 했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배에다가 벽에를 넣고 다니는 실제로 교사였거든요. 이거 싫어요. 오래전에 만난 사람이거든요. 완벽하게 키우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거의 맞춰서 이제 산딸이 되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나는 비록 생모는 아니지만 생모처럼 완벽하게 키우겠다. 이 부부가 합의를 하고 진짜 헌신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헌신적으로 키웠는데 제가 다만 어떻게 키웠는지 들여다보니까 보통 진짜 엄마는요 아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짜증도 좀 내고 좀 엄마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키우겠다고 너무 헌신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이한테 거의 실패를 주지 않았어요. 정말 짜증도 거의 안 내고 이렇게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진적인 실패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엄마로부터 분리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이게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좀 타고나게 세게 타고났는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 아이는 엄마와 연합하면서 엄마를 자꾸 조종을 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받아내려고. 그러다 얘가 사춘기가 딱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고마워야 되잖아. 고마워하지 않아. 엄마는 그 다음부터 마녀가 돼버리는 거야. 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통제했기 때문에 엄마의 거세게 항의를 해버리거든요. 얘가 지금 엄마를 막 패고 그런 애가 돼버려서 나중에는. 근데 그게 어디서 기원이 됐냐면은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진짜 생부모는 실제 부모들은 이렇게 실패를 다 경험을 해요. 실패를 줘요.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해주려고. 완벽하게 제공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땐 절대적 의존기 여러분들이 완벽한 모성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뭔가 부담스러웠죠. 잘못한 거 자꾸 생각났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좀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간 대상이라는 게 뭔지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강의안으로 좀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 의존에서 상대적 의존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불행입니까? 아이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50대 50. 응? 응? 불행이야. 왜 불행이죠? 전쟁적 환상이 깨지니까. 환상이 깨지니까. 우리 환상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사실은. 그 실로한 노래도 있잖아요. 오죠 이 꿈에서 깨지 않기를 하고. 이 환상에 있을 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 제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존계의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 있죠. 여기에 고착이 돼갖고 양보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때 실패가 있었어. 이때 실패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때 실패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점진적 실패를 통해서 나오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절대적 의존계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넘어갈 때 유아 입장에서는 이게는 참 불행한 거야. 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가 신호를 보내야 돼. 또 여기에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귀게 되면
사람하고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해요. 자기 전능 환상을 충족받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가 그걸 채워주지 않잖아요. 못 채워주지 그 누가 채워주겠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심하면 또 공격도 하고. 여기서 그런 성격 장애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안이야. 그런데 이 불안을 달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요 시기에는 아이들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곰인형이라든가 수건이라든가 벽에라든가.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만지작 그러고 잠을 잘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보통 보드라운 물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꼭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다른 것을 바꿔주면 아이가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 그게 뭐냐? 그걸 이제 도널드 위니컷은 트랜스지널 이게 전환기 대상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전환기 대상 이제 전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환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환기 대상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이과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간 대상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지 아세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느냐? 엄마가 옆에 없어도 엄마를 기억나게 해주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엄마가 옆에가 없어도 엄마를 기억나게 해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는 그걸 계속 집착을 해. 그래서 수건이 너덜너덜해져. 바꿔주면 아이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 그거 바꿔주면 안 돼요. 그 이사 다닐 때마다 꼭 싸갖고 다녀. 너덜너덜해져. 그게 바로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 중간 대상의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 중간 대상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멍멍이 벽에 수건. 벽에는 뭐냐? 지네 누나가 3살 많은데 누나가 애기였을 때 베개에 너덜너덜해. 그리고 수건은 자기 이제 신생할 때 그리고 멍멍이는 큰 인형이거든요. 꼭 그게 옆에 있어야지. 자, 멍멍이 벽에 수건.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만지작 끝부분 이렇게 만지작 그래요. 이런 아이들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기억나게 해요. 이 절대적 의존계에서 상대적 의존계로 내려오는 판별을 달래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를 봤어요. 아이가 자꾸 만지작 하니까 엄마가 잘 몰라서 보통의 평범한 엄마 같으면 가만 내비둬요. 왜? 아이가 좋아하니까. 근데 너무 깔끔 떠는 엄마, 너무 강박적인 엄마는 그걸 좋은 거로 바꿔주겠다고 내다 버려. 그럼 아이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중간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한 건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보통 몇 살 되면 이거 없어지나요? 몇 살? 가장 애기 키우고 있는 글을 보통 세돌이라든가 보통 세돌 초등학교 가기 이전까지는 보통 아이가 더 이상한 걸 찾지를 않아. 찾지 않고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놀게 되거든요. 그건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꼭 하는 질문이 있어. 우리 아이는 그거를 초등학교까지 갖고 다니는데요. 6학년, 중학교까지 갖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관과 객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주관적인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세계에서 외적인 세계로 나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중학생인데 계속 그거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외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못 나왔다는 얘기야? 잘 못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또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 맺기가 좀 어려워져 버려요. 제가 이 강의를 최근에도 이제
한 게 있어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신생아 한 생후 1, 2년부터 갖고 있던 것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이제 상담학을 배우다 보니까 저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도록 얘가 엄마로부터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줬어. 그리고 좀 징그럽긴 하지만 아들이니까 막 스킨십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거를 해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합의를 한 거야. 너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니? 이거 이제 치우면 안 되니?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치워준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대상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대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중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대상하고 분리가 되는 개념인데 중간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얘기하지만 중간 현상은 이 중간 대상을 통해서 아이가 경험하는 그거를 이제 중간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원 중간 대상은 보통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원 중간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화, 예술, 놀이, 종교 이쪽으로 다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나요? 자, 이런 중간 대상의 경험을 이 중간 대상의 이제 경험을 했어요. 자, 소설가가 한 편의 소설을 쓴다. 춘원 이강수는 사실 이 애정의 문제에 심각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춘원 이강수예요. 네. 엄마가 뭐 재치로 들어가고 엄마랑 아버지랑 거의 나이 20살 거의 비슷한 시기에 1년에 다 돌아가셔갖고 일찌감치 소년 가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사랑에 관한 주제 갖고 특히 글을 많이 써요. 춘원 이강수가 뭐 사랑, 유정, 무정 다 그렇잖아요. 흑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이드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승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의 욕구를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그러나 이 위니카스의 입장에서는 위니카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학 예술 이거는 좌절된 욕구를 승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문화 예술 세계가 나올 수 있는 고유한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중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래서 원 중간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원 중간 대상은 보통 파기가 돼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다가 사춘기 되면 이게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장하냐면 원 중간 대상은 없어지는 거야. 원 중간 대상은 없어졌어요. 여기서 파생이 돼갔구나. 사춘기 돼갖고 다시 중간 대상의 파생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사춘기에 이른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야. 왜 중간 대상은 아이가 주체에서 객체로 나올 때 내면적인 세계에서 외면적인 세계로 갈 때 불안하니까 자기를 달래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사춘기 되면 중간 대상의 파생물에 다시 나오는 게 뭐냐? 사춘기가 좀 불안해. 왜?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분리를 해야 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모로부터 분리에 대한 욕구가 강해. 그러나 이건 또 불안한 거야. 또 여전히 의존이 될 때 있기 때문에 애들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 달래줄 필요가 있어. 원 중간 대상에서부터 파생돼 나온 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뭘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딱 접어들면 첫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아이들 옷은 누가 골라주나요? 응? 엄마가. 사춘기 되면은 엄마가 골라주면은 안 입어. 누가 골라줘야 돼요? 자기가 골라야 돼. 아이 입장, 사춘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옷이 이게 단순하게 자기 몸을 가려주고 폼나게 좀
보이려고 이런 게 있죠? 뭐 명품 뭐 관심 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런 욕망이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에 관심 많이 가죠. 액세서리도 일종의 중간대상. 그리고 음악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중간대상 파생물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팝송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뭐 듣는 거.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또 영화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냐? 원 중간 대상에서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막 관심을 가져, 그렇지? 그리고 뭐 밤을 새서 기다렸다가 입장권을 또 사고 그러잖아. 그쵸? 이게 사춘기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분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 불안이 많이 없어지죠. 이런 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춘기 때 이런 현상 나타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달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성인들의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들 한번 나에게서 중간 대상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외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무인도 가서 혼자 있지 않으면. 왜? 항상 자극이 있거든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극을 자꾸 받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몸과 정신이 통합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자꾸 자극을 받고는 몸과 정신이 깨어지는, 그래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럴 땐 우리들에도 중간 대상이 필요해. 우리들에게 중간 대상은 뭐냐? 나는 이상하게 그것만 하면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면 즐거워. 그게 바로 중간 대상. 여러분 중간 대상은 뭐예요? 한참 생각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면. 근데 나에게 중간 대상은 뭔가 하면은 딱 나오는 게 있을 거야. 뭐예요? 난 이것만 할 때 난 즐거워. 저는 노래 부를 때. 그럼 거기가 노래 부를 때라든가 노래 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위로가 되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 그거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에 막 빠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관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노래를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객관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게 중간 대상이에요. 집사님, 권사님한테. 그럼.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사실 요새 클래식 음악 인기 없어요. 누가 클래식 음악 들어요?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 듣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아해 보이죠? 근데 그거를 듣고도 또 위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간 대상 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의 중간 대상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고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중간 대상은 뭐네요? 저는 걷는 거 하고요. 걷는 거고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글을 쓸 때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순수문학을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작업인데, 저는 순수문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추에 대한 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착상감 그냥 글을 편하게 쓰거든요. 그거 쓰다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편안해져요. 절간에 가게 되면 그 화장실을 뭐라 그러죠? 해우소. 어쩌면 스님들한테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이 중간대상 역할을 하지 않았나?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는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산을 참 많이 가, 중요한. 그래서 등산하는 것도 자기 중간대상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 신앙생활도 중간대상 될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만 하면 즐거운 거, 글로 도피하는 거, 좋은 영화를 보면 그렇게 또 행복해져. 뭐 이렇게 칸 영화제 가갖고 수상한 작품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에 그 버닝 영화 잠깐 얘기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동 감독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분이 뭐 소설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
하거든요. 그 외에도요, 좋은 영화가 참 많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영화는 핀란드 영화인가 노르웨이 영화인가 야곱 신부의 편지라고 하는, 이거 다운받아서 봐야 되거든요. 야곱 신부의 최후 편지인가 그냥 편지인가, 야곱 신부의 최후 편지, 야곱 신부의 마지막 편지, 그런 것도 좋고 그래요. 자, 이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창동 감독이 뭐를 배경으로 했냐면, 요새 한국 젊은이들 취업이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치열해요. 이 청년들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유아인 나오는데, 유아인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냐면은 이상주의. 이 사람 유아인 목표가 뭐냐면 소설가 되는 거야. 그 소설가가 되는 게 목적이면 소설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소설을 써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없어. 그냥 막연하게 소설가가 되고 싶은 거야. 왜?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소설가가 그냥 되고 싶은 거야. 현실은 힘들어. 뭔가 알바를 계속 일을 해. 힘들게 노동을 해요. 근데 막 힘들어.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이상을 키워갖고 자기를 달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진 않아요. 또 두 번째 인물 누가 나오죠? 여자애가 나와요. 여자애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신인 배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역시 어려워. 근데 얘는 초월주의야. 초월주의가 뭐냐면, 이상주의는 그래도 현실에 좀 발판을 두고 있는데, 초월주의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어디 여행 갔다 와갖고 이제 석양 앞에서 막 이상한 춤을 추는데, 그게 완전히 이 영화의 아주 막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을 떠나서 그야말로 초월적인 자기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 그렇죠? 그런 거.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과 현실이 만나야 되는데, 이 현실을 도피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남자친구 보셨어요? 살인마. 그 친구가 뭐로 나오냐면 사이코패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초월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인물 묘사를 영화에서 너무너무 잘했고, 그리고 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돈은 굉장히 많아요. 돈은 자기 마음대로 써. 근데 늘 공허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 사이코패스는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파티를 주선해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늘 허전한 애들, 재미가 없어. 그냥 하품이나 하고 있고 뭐 재밌는 게 없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냥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이 초월주의 있죠? 여자애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3가지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왜 2시간 반 정도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사람들 할 말 없어. 이게 뭐지? 그런데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되면 2시간 반이 금방 휙 지나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3가지 캐릭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다 있어. 우리들도 남는 사람은 누가 남냐면 유아인이 남아. 얘는 그래도 현실하고 어떻게 접촉하려고 시도하거든요. 이 3가지 캐릭터가 우리들한테, 현대인들한테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나타나갖고 내 손 잡아라 하고 이런 거,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처럼 얘는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네? 그런 환상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 소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했을까, 이런 3가지 욕망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걸 재밌게 봤다는 얘기는 자기 내면에 있는 이 3가지 캐릭터하고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영화야.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나오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맑아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드러나지 않은 나의 어떤 부분이 한번 다 이렇게 스캔이 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중간대사관이라고 볼 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가지만은 한때는 대학로 가가지고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을 자주 보진 않았지만 가끔은 봤어요. 전 대형 뮤지컬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대학로 가게 되면 배우하고 아이 컨택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을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 근데 대형 그 뮤지컬 가게 되면 다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이야 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푹 빠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2시간 동안은 말하자면 이게 환상에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나왔는데 그 환상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면 저는 정신병자가 되는 거고, 2시간 동안 환상에 있지만 그 환상 중에 어떤 자기 만족, 뭔가 어떤 경험, 기쁨, 이것 통해서 다시 내 삶의 현실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 이게 바로 중간 대상이다.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이라고, 중간 대상은 윈니카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 대상의 소속이 어디냐?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솔직히 환상이지. 여러분 뭐 그거 보면은 환상이지. 그러나 환상이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다. 내적인 현실과 외적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상에 있지만 심리적인 어떤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실제 현실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와야지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저기요, 사춘기가 지났는데도요, 가수에 집착하는 거. 몇 살인데요? 20살이요. 사춘기 안 지났는데. 네. 아, 그래서 가수에 집착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24살까지 기다려. 20살이면은 너무 좋았어요. 20살이면은 사춘기예요. 아직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30살이면 30살이었는데도 그런 환상 속에 있다. 대단히 되잖아요. 자, 좀 질문하니까 제가 또 나오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하기를 원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파기가 되고 사춘기 때 뭔가 상징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거고 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존기에 경험할 것을 경험하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중간 대상 경험을 했을 때 이게 발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경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24시간 영화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몰입하고 집착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는 중간 대상이 아니라 주물 대상이 돼버려요. 사실 더 깊게 나가면 여기서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가 사실 심리학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좀 연결을 안 시켜버릴게요. 네. 그러니까 계속 중간 대상이라는 건 내가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건데 이게 자기한테 아무런 에너지를 주지 않는데 계속 집착만 하고 있어요. 이건 주물 대상 같은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이 물체가 중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물 대상. 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나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주물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집착만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질문 해보세요. 제 얘긴데요. 제가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도. 근데 남편과 이제 만남을 가지고 했지만 그 연애를 보기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랑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랑 처음 만나보고 사실은 이렇게 사귀는 게 처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연애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빠져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자꾸 40불이 안 돼. 남편이 나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것도 이제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 드라마 왜? 중간 대상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드라마가 나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드라마, 저도 그 TV 돌려보기를 제 생전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카이캐슬에 관해서 누가 글을 좀 써달래. 그래서 거의 다 돌려보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거 돌려보기 하면서 행복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고,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은 좀 빠져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또 빠질 때 빠지다 또 나올 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 삶에 어떤 우리가 유난일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꾸 보고 싶은 것도 이게 보세요. 문제인지 보셔도 돼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되면 또 실증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한번 나왔는데 어느 엄마가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나이가 먹어도 계속 가수들 공연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밤에도 모두 시간을 뭐 구애받지 않고 자녀들을 따로 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중간 대상이긴 하지만 근데 삶에 왜 문제가 되나요? 애들은 그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엄마는 애들을 돌보지 않고 그 돌보지 않고 어. 그러면 그건 조금 돌보지 않고 그거는 애 돌보면 돌보고 자기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 대상인데 너무 지나치니까. 그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중간 대상이라는 거는 초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꾸 이렇게 변해요. 중간 대상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변해요. 중간 대상이 말하자면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 버려요. 결국은 나중에는 신앙으로 가는 건데 이제 바뀌어요. 바뀌지만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다양해질 수 있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좀 모르겠네요. 70세 할아버지가 이제 복장을 10대 아이들처럼 하고 다녀. 가끔 그런 거 TV에 나와. 그 젊게 사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언론의 조명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성장이 덜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성장이 덜 된 건데 그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죠. 독특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쇼를 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거는 좀. 그럼 일본에서 이제 그 뭡니까 옛날에 그 배용준의 미친 아줌마들 있잖아. 예, 그 사람은 이제 중간 대상이 또 확장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 대상은 점차적으로 문화, 예술 이쪽으로 종교 이쪽으로 확장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영화 한 편 봐도 그렇게 웬만한 예술 영화 아니면은 그게 중간 대상 기능을 못 해요. 영화를 봐도 정말 예술 영화 아트 CGV 아트하우스가 가면 좋은 영화 있어 이런 거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우리 대중가요 같은 게 중간 대상 역할을 하기도 해요. 뭐 김수의 안무라든가 그런 것도 참 괜찮은 노래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런 노래가 더 이상 중간 대상이 또 안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가사를 품고 있는 노래가 중간 대상이 된다든가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중간 대상 경험을 한다든가 또 그거 갖고 안 되면은 이제 아주 영적인 서적들이 있어요. 영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또 한다든가 다양해지기도 해요. 중간 대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우울증?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럴 수 있겠지. 중간 대상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살다가 힘들면 피할 곳이 있는 거야. 재미있는 게 있는 거야. 재미있는 거. 그런데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재미있는 게 없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성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중년쯤 되면 여성들은 보통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남편들이 그때쯤 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들이 대부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좋지는 않아. 아내 입장에서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물론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한 사람은 또 믿음이 있겠지만은 교회 가니까 왠지 편안하거든.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사람들 이렇게 편안하고 말하자면 중간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편안하니까. 그래서 중년기에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 많은데 우리 남편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 없어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믿음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알아. 나중에 그래야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뭔가 편안해. 이건 중간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중간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대상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끊어져 버려. 더 이상 의미를 못 찾아오고 있어. 더 이상 의미를 못 찾는다는 얘기는 이 중간대상의 퀄리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야. 저는 상담하면서 특히 이제 중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하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꺼내놓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 삶의 라이프 스토리 한 50년 라이프 스토리를 한 20분에 꺼내놓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시간을 걸려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동안 억압하고 회피한 감정이 뭔지 계속 들여다보고 진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렵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정말 가위급하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올 시간도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난 한 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럴 경우는 제가 약간 직언을 좀 하거든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중년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다 외적인 거야. 외적인 거. 아시죠? 뭔지? 네, 외적인 거야. 근데 중년 되니까 외적인 것을 확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은 어려워. 대부분 거기서 이제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은. 그럴 땐 중년기가 딱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내면을.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내면의 잠재력이 뭐고, 나는 그동안 어떤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중간 대상,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퀄리티가 올라가요. 이런 의미에서 중년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병이 아니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융 같은 경우. 중년기에는 보통 우울증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보통 다 와요. 뭐게 말했냐. 여성들은 특히 갱년기야 주기를 맞춰서 오고 남성들은 직장에서 더 이상 승진하기가 어려워. 그대로 만족해야 돼. 이런 것과 맞물려서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갈게요. 아까 장로님이 질문해 주신 거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중간 현상. 중간 현상이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요한은 다른 한 손으로 외부의 물체, 천이나 담요를 만지작거리거나 일부러 가져갑니다. 그리고 천의 보풀하기를 잡아 뜯거나 주워서 어루만집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작거립니다. 옹알이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중간 현상이에요. 중간 현상이지만 이게 중간 대상을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데 중간 대상은 아이가 창조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 아니야. 어떤 집이든지 그 중간 대상이 없다고 막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이제 그 6개월 이후에는 뭐 작은 장난감 뭐가 어때 하다 못해요. 수건이라도 있어.
잠잘 때 뭐 담요라도 있잖아. 그거 자기가 만드는 거. 대부분 담요, 뭐 수건 이런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 유아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물건에 집착하고 옆에 놓으려 한다. 그래서 이게 중간 현상들이고, 이제 중간 대상은 중간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담요, 공인형, 베개 등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아는 좀 부드러운 거를 선호하고 나만은 좀 딱딱한 것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자, 중간 대상의 질적인 요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게 지금 중간 대상이구나.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이에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유아는 대상에 대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능성은 폐기가 된다. 그러니까 중간 대상이 무슨 뭐 곰인형이다 그러면 곰인형에 대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돼. 애완견이 중간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애완견이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전능성은 폐기가 된다. 중간 대상을 얘가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건 폐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유아는 대상을 자유롭게 온몸에 비벼대고 사랑하다가도 잔인한 공격을 퍼붓는다. 어떤 때 막 사랑스러워, 어떤 때 막 집어 던지고 막 공격해. 그랬어요? 아이가?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막 이를 사랑할 때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엄마를. 막 공격할 때는 또 엄마를. 예, 이거는 중간 대상은 엄마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대상은 유아가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바꿔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얘는 이게 중간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가 하도 이 담요 수건을 보풀하기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해가지고 이제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사실 보려고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 5살, 6살까지 갔나 그래요. 5살, 6살. 근데 이게 좋냐? 왜 좋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시원하대. 이렇게. 아이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대상은 본능적인 공격성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마음대로 공격을 이렇게 퍼봐도 이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적 의존기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이 중간 대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은 유아에게 따스함을 주고 나름 생명력과 현실성을 보여준다. 따뜻함과 생명력 그리고 현실성을 준다. 그래서 그런 중간 대상을 갖고 놀 때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엄마에게는 대상이 외부에서 온 것이지만 유아에게는 외부에서 온 것도 내부에서 온 것도 아니다. 대상은 주관과 객관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거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야. 아이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야. 이게 기본적으로 환상에 있어. 이게 엄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는 엄마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환상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현실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일곱 번째, 유아는 서서히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억압되는 것도 아니고 망각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잃는다.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그때는 안 찾아. 그때는 버려도 돼요. 여덟 번째, 중간 현상은 문화, 예술, 종교, 놀이 등 전반으로 확산된다. 자, 이게 제가 중간 대상 강의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는 중간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는 중간 대상이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있어요. 엄마가 그래.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떤 엄마는 중간 대상이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 이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중간 대상을 엄마가 보기에 분명하게 경험하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슬쩍 스치고 지나간 이 중간 대상을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얘가 학교 가서 친구들 관계가 어때요? 얘가 좀 놀이를 할 줄 아나요? 우리 애들 잘 놀아요. 근데 중간 대상 경험은 없는데 잘 놀아요. 그럼 중간 대상 한 거예요. 했는데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확 드러나는 아이들도 있어. 보통은 드러나는데, 그게 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집사님 그 있어요? 네. 있죠?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보통. 크게는 되게 많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중간 대상물에서 그래서 이제 위니캇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후기 위니캇 학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중간 대상물은 최초의 애가 집착을 갖고 놀던 거거든요. 요게 없어지면은 제2 중간 대상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장난감으로 또 바뀌어. 근데 이제 위니캇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원중간 대상이 없어지면 다른 것도 또 그건 중간 대상은 아니야. 중간 대상은 또 파생돼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이 바로 놀이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간 대상이 놀이의 영역이다. 살아가는 게 재미있다. 이건 뭐냐? 이게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놀이의 영역, 내가 놀 줄 알면은 논다고 해가지고 또 일상생활 할 필요는 없어요. 놀이를 할 줄 알면 사람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근데 놀이가 없으면 삶이 굉장히 건조해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놀이를 할 줄 아는 사람. 중간 대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꼭 논리적, 합리적 이치만 따진다? 그러면 유머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합리성에 딱 갇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중간 대상의 영역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이 이게 있는 사람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생활에 재밌고 잘 노는 아이가 있어요. 재밌는 아이들. 얘네들이 보통 보면은 중간 대상 영역이 이렇게 풍부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이후의 인생을 좀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대상에서 논리가 나오는데 5번 보세요. 그래서 놀이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잠재적 공간에 속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위니캇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놀 수 있는 아이의 능력에 많은 가능성을 두라. 어린이가 잘 논다면 한두 가지의 증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또한 혼자서도 놀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면 심각하게 진행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가 좀 놀면은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놀이에서 풍부한 상상력이 사용되고 외적 실제를 정확히 지각하는 게임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설령 문제의 아이가 침대에 오줌을 싸고 말을 더듬고 짜증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성을 내고 공격성이나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도 놀이를 하는 한 만족할 수 있다. 이 아이에게 적당히 안정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놀이는 삶의 개인적 방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 온전한 인격으로 세상에서 환영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에 참석을 처음 했는데 잘 노시더라고요. 또 사회를 주는 분이 또 워낙 잘 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놀이가 뭔가 또 9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거 좀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아동의 놀이는 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열중해서 하면 되는 거야.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놀이에는 꿈의 내용이 외현화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얘가 반에 꿈을 꾸잖아요. 그 놀이 속에 꿈이 표현이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할 때 로봇 2개를 갖고 막 서로 막 싸우는 놀이 할 때 죽여 하면서 그렇게 막 해. 그게 뭐냐면은 그게 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는 공격성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남아 같은 아이들 뭡니까 그런 공격적인 그런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잖아. 로봇은 싸우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엄마의 울타리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건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화가 되거든요. 우주 전쟁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야. 그걸 험하게 논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놀이를 통해서 꿈을 표현해.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꿈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건 상당한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중간 현상에서 놀이로, 놀이에서 공동 놀이로. 그것은 문화적 경험으로 발달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화 후기 모임이 제가 저를 중심으로 좋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후기에 대한 그 후기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갖고 이제 그 후기 나눔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게 사람들이 같은 영화를 봐도 느끼는 게 다 달라. 그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펑펑펑펑 울었대.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너무너무 펑펑펑펑 울었대. 왜 울었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왜 울었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과거가 있어.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이제 자막이 나가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은 좀 안정이 됐거든. 그거 생각나서 사실 울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이 가사 있죠. 이 가사가 프레디가 20대에 쓴 가사인데 이 가사가 굉장히 이게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판빙고 나오고 뭐 삐가로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고 그게 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보헤미안 랩소디 그 가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그것이 문화적으로 또 우리에게 뭔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대돼서 그것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힐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쭉 미니카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놀이는 환경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아동의 놀이에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누가 존재한다 그랬죠? 엄마가 존재해. 유치원에서 애가 열심히 뛰어놀고 있어. 너무너무 재밌어. 얘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엄마랑 같이 있지 않아. 마음속에 무의식에 엄마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럴 때 얘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로맨틱하고 철학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근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엄마가 따뜻하게 못해줘서 생긴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군중 속에 있는데 엄마라고 하는 대상 항구성이 내 무의식에서 엄마랑 같이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항상성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늘 나 혼자가 돼요. 군중들에서는 더 혼자가 되겠지. 그것을 외로움을 타게 되는 거죠. 또 놀이는 몸으로 표현된다. 본능적 각성이 지나치거나 관능이 자극받으면 놀이는 불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놀이는 뭐로 표현된다고요? 또 이제 몸으로 표현돼요. 몸치 있죠. 몸치들 제가 몸치입니다. 제가 이게 이게 진짜 못해. 제가 전도사 하면서 교회학교 애들 앞에서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 제가 너무너무 못해요. 뭐 게임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중간 대상으로는 이렇게 몸으로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시죠?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지난주에 바로 제 앞에 앉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찬양 불러. 그렇죠? 뒤에서 쳐다보니까 내가 막 즐거워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중간 대상은 몸으로서 표현된다. 그럼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뒤에 앉아야 되겠어요. 그 본능적 각성이 지나치거나 관능이 자극하면 놀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놀이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의 뭔가 이렇게 본능을 자극하는 게 나타나면은 놀이가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아줌마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재밌게 수다놀이를 하고 있어. 수다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성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성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적인 얘기를 관음증적인 호기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가면서 그 놀이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왠지 성적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놀이는 중단된다. 자, 요새 대한민국 남자들이 술을 진짜 많이 먹어. 사는 게 힘들어. 우리나라 알코올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가볍게 앉아서 맥주 한 잔씩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약간 방어 기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지. 근데 더 많이 먹었어. 그러면 욕이 나와. 막 욕이 나오고 그러죠. 이게 본능이 자극되는 거죠. 그 순간 놀이는 스톱된다고. 그리고 또 이게 기분이 좋아갖고 2차 간다고 해갖고 뭐 거시기 한 대를 또 갔어. 그럼 거기서부터는 노는 게 아니야.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다 놀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의 자극을 받는 곳에서는 놀이가 스탑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인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7살 이런데 얘는 각자가 놀다가 확 흥분을 하게 되면 자위를 해요. 이런 애들 가끔 막 이렇게 들어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재밌게 놀다가 흥분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흥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위를 한다? 이런 거. 그 순간 얘는 놀이가 아니야. 놀이는 얘는 스탑돼 버린다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놀이는 본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다. 내가 이거 할 때 참 재밌어. 만족스러운 거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놀이에는 포화점이 있다. 이게 뭐예요? 포화점이 있다는 얘기가 끝날 때가 있는 거야. 한참 놀다가 아이 지루해 이제 집에 가자 이런 거. 이거 없으면 놀이가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동네 애들끼리 막 모여서 뭐 다방구라 그러나 그런 거 아세요? 별 놀이를 다 하다가 이제 해가 어스름하게 지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 야 집에 가자 내일 또 놀자고. 아줌마들도 막 이 수다도 놀이거든요. 수다 막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포화점이 있는 거야. 어린 아이들도 그런 포화점이 있어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은 얘는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얘하고 같이 이제 계속 놀이 치료를 하는데 자폐 아이의 놀이 치료하는 방식이 대부분 아이는 이제 놀이 치료를 하게 되면 놀이 선생님을 자기 놀이 속에 콜을 해요. 이거 좀 해줘요. 이건 뭐예요? 물어봐.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폐 아이는 특징이 있어. 절대 콜을 안 해. 자기 혼자만 놀아 그냥 혼자.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 편했던 거야. 얘가 잘 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얘는 계속 한 50분 저하고 놀이를 하고 사실 말이 저하고 놀이죠. 혼자 노는 거지. 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얘는 자폐 성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콜했어. 엄마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이렇게 혼자 놀다가 엄마하고 제가 5분하고 10분 정도 이야기할 때 놀이실에서 어디로 와요? 엄마 방에 와요. 사무실로 와갖고 찡얼찡얼 때 엄마 집에 가자. 이게 맞는 거거든요. 엄마가 거의 1시간 이상 놀이를 하는데 애는 계속 혼자 놀고 있어. 엄마는 이걸 뿌듯하게 생각했던 거야. 자폐. 이게 바로 유사자폐라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사연들이 있어.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산후우울증이 워낙 심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거의 방치해다시피 했어요. 이제 5살, 6살 이럴 때도 놀이터 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 애들은 5살, 6살 때 1시간 뭐 한 3, 40분, 이렇게 2, 30분 놀다가 좀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 확인하지, 그쵸? 놀다가 엄마 확인하거든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걔는 계속 혼자 노는 거야.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기는 벤치에서 책을 보고 있었던 거야, 계속. 어쩐 때 1시간, 걔는 그냥 혼자 잘 노니까. 근데 그게 유사자폐예요. 그게 자폐야, 자폐.
자폐는 놀이에 끝이 없는가 계속 가버리는 거야. 이 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놀이에는 포화점. 이제 그만 이게 있어야 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독은 뭐예요? 포화점이 싫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중독이 돼버린다. 8번째, 놀이는 신명나는 것이며 아동의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을 만나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 안에 주관적인 것과 놀이의 도구라든가 놀이의 대상이 있으면 그건 객관적인 것이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9번째, 아동은 놀이를 하지 않으면 친해지지 않으나 놀이를 하면 친구를 만들거나 또 적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유니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이 놀이에 관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수업이 끝났죠. 근데 그 중에 한 4명이 갑자기 이제 수업 끝나니까 전부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차 한 대 갖고 설악산을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 밤에. 신나게 노는 거야. 놀면서 나한테 계속 옛날에 이제 투지 폴더폰이었는데 사진 찍어갖고 보내줘. 우리 지금 놀고 있대. 배운 거 실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이제 또 그러고 있는, 이제 나한테 놀리는 거죠. 사진 보내주고 그래요. 저는 그때 또 이제 특강을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은, 놀이에는 포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돌려보면서 완전히 기분 팍 상했대. 그래서 저도 집에 무사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포화점이 있다. 하실 말씀 하세요. 너무 저를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떠오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돼요. 이런 심리학들을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좀 편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은 옆에 있는 분도 몰라요. 애들한테 이제 자유놀이 시키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싸우거든요. 네. 포화점이. 네, 포화점. 얘들아 집에 가자. 네, 그때 되면 이제 놀이가 안 되는 거야.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싸우다가도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능이 나오면 싸우는데 얘들이 이제 본능을 다루는 능력이 있으면 다시 놀이로 이어질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은 본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들아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보통은 그때 되면 아이들이 그냥 안 놀아요. 우리 그만 놀자 해요, 그냥. 나 집에 갈 거야. 내일 또 놀고 그러는 거거든. 중간 대상이 계속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게 해주는 게 안정감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 중간 대상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봄인형이나 뭐 이불 같은 거. 원하면 다 갖다 줘야 돼, 무조건. 근데 만약 여행 같은 데 갈 때 그거를 어떻게 따라가기가 좀 곤란해서 나도 갔을 때 그래도 그때 잘 적응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문제되지는 않지만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여행 가면 뭐 한 몇 박 며칠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 정도는 또 견뎌요. 네. 근데 참 어떤 아이는 또 싸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싸고 가면 돼요. 이불이었어요. 아, 이불? 네. 큰 거? 아니 애기 이불. 애기 이불, 예. 네. 보통 애기 이불이에요. 참, 또 알려드려주고 그래요. 그냥 그거 싸고 가는 게 좋긴 좋아요. 나중에 그것이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간 대상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중간 대상이 뭔가 나는 뭐 하면 재미있는가. 신앙도 중간 대상에 확대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네.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1년에 2번은 꼭 자기 혼자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1박 2일 남자인데요. 꼭 정량을 가요. 1박 2일 강원도 산골짜기로 민박으로 가고 그때는 한마디도 자기는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1박 2일 가서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도 휴대폰 다 꺼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또 자기한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간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보통에서. 그럼 자연이 중간 대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참 좋아요, 그런 거죠. 네. 이 등산 같은 거 사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 자기 하는 일이 순간 대상이 계속되는. 그럼 일 중독이 되겠지.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만족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은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근데 재미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적 재밌게 할 수도 있지.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 성향에 맞는 거보다 비교적 재밌게 할 수는 있지만 일이 중간 대상이 되기 힘든 건 뭐냐면 중간 대상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야 되거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대부분 일 중독에 있는 사람이 중간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일에 빠져 있는 거죠. 김미화 씨 있죠? 그분도 일 중독 같은 사람인데 여기 속하지 않나? 그런 녹음. 그래서 일이 아까 중간 대상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하고 퍼붓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자기는 공부하는 게 중간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중간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공부가 중간 대상이래.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가 책이라든가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3시간 책을 읽었어. 그러면 그 중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책을 통해서 뭔가 강렬하게 이렇게 소위 영감 받는 거 있죠. 막 감동을 받는 거. 막 이게 책의 내용을 보면 황홀해지는 거 있죠. 그것은 중간 대상을 경험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항상 잠깐 있는 거죠. 일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일이 굉장히 기쁘고 일이 꼭 현실만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거 주관적인 건가 객관적인 연결하는 뭐가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 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럼 그 순간은 중간 대상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짧은 순간이에요. 공부는 책 읽는 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잠깐 경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중간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중년기 남성의 우울증이요. 말씀하셨는데. 중년기 남성 우울증? 네. 네. 그 외적이기 때문에 내면을 봐야지 된다고. 예. 그 내면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 필요한데 우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울증도 워낙 많아요. 지금은 중년기에 내면의 작업을 하기 위한 우울증이 있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있는데 중년기 내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이게 우울증이 왔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 들여다봐요. 근데 그렇죠. 네. 그 시간이 이제 어렵죠. 어렵죠. 네. 길어질 경우에 너무 길어지면 또 위험 소지도 있고 자살 충동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우울증은 예. 좀 기다려 주는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부모가 하겠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그럴 때는 누구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기다려주고 근데 뭐 중년 우울증인 남자에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셔 이거는 진짜 하늘에 구름 잡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냐면은 이것도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전에 안 하던 것을 좀 경험하게 해보세요. 이전에 안 하던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또 그게 재미있게 느껴지면 그 자체로서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워낙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어갖고 노래방 안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안 하던 걸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같이 노래방을 가서 뭐 자유롭게 한번 불러보라 그러는 거야. 처음은 몸 쭈삣쭈삣하겠지. 근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가사에 몰입돼갖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뭐 행복감을 느꼈어? 이전에 안 하던 거에서. 그렇게 이전에 안 하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전에 안 하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평상시 이제 뭐 동창회 친구 안 만나는 사람한테 동창회 한번 가봐. 동창회 한번 가게 되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또 만나면 가면 뭐에 다 그렇지. 그런데 나이 먹어서 가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두 명은 또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이전에 안 하던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쉽진 않은데 우울증이 의미하는 걸 알고 자기가 여지껏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 있잖아요. 그걸 다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내가 너무 삶을 외형적으로 살았어. 외적인 것에 모든 걸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이제 중년기 돼서 우울증 다 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그게 얻어지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 오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거기서 얻어져. 자, 전도하는 거. 그게 다 들었어요. 저도 질문하는 예. 건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태어난 고향이랑 살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못 가고 또 예전에 그 다녔던 곳이나 친구들 뭐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꾸 고향에 가게 되면 보통 시댁이 그래도 곧바로 올라가야 돼서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근데 제가 이번 설에는 처음 보고 제가 사람들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녔던 곳, 그다음에 만났던 선배들, 뭐 교회 둘러보고 되게 그 하고 싶어도 둘러보는 되게 저를 좀 더 보는 시간도 그것도 돼요. 네. 그게 너무나 하고 싶었었는데 또 금방 보고 하니까 뭔가를 하나 또 성취한 느낌 그래요. 그런 걸 제가 네, 받았거든요. 그것도. 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예. 그 과거를 이제 네. 들여다보고잖아요. 내 과거의 발자취를 보면서. 네. 그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죠. 여러분들 다 이제 성인이니까 19금 제가 하나 얘기해도 되죠? 네, 초등학교 동창회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거기는 항상 본능이 자극을 해요. 남녀들이 다 나오잖아. 그리고 남녀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퇴행을 해버려요. 초등학교 때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는 항상 루머라는 게 있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그거는 이제 놀이가 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우린 초등학생으로 퇴행을 해요. 고등학생 만나면 고등학생으로 퇴행을 하고. 그런데 대학 동창 만나면 대학생 퇴행이 잘 안 돼. 왜? 이미 철들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동창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아주 친한 사람은 그 이전에 친한 사람이 성장하기 전에.